당신도 이런 사람을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거창한 꿈을 품고 무언가 비범한 일을 하도록 태어난 사람처럼 눈빛에 반짝임이 있습니다. 놀라운 프로젝트들을 이야기하고 가능성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어떤 것도 끝까지 이루지 못합니다. 실패할 때마다 늘 준비된 변명이 있죠. 때가 아니었어. 사람이 잘못됐어. 세상이 아직 날 이해하지 못해. 어쩌면 그는 당신의 어린 시절 친구일 수도, 남동생일 수도, 남자친구일 수도,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시간이 멈춘 듯 보이는 사람.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약속을 꺼리며 언제나 자유를 뻗다가 진짜 책임 앞에서는 도망치는 어른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한 구석은 아직도 그가 변하길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이런 심리적 패턴을 푸에르 에테르누스, 즉 영원한 소년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성장을 거부하는 남성의 원형으로 늘 과도기 속에 머물며 마치 삶을 살 준비만 영원히 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는 젊은 에너지, 창의성, 즉 흥성으로 사람을 매혹하지만 그 매력 뒤에는 현실 세계의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는 삶이 자신의 욕망에 맞춰야 한다고 믿고 자신이 마주하기 싫은 문제를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완벽한 여자, 완벽한 직업, 완벽한 인생을 이상화하고 현실이 환상과 맞지 않으면 도망치고 관계를 끊고 포기한 뒤 다시 미완의 꿈의 순환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스스로를 평범한 일상의 진부함에 복종하기엔 너무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만 사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좌절에 대한 두려움, 어른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마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도우려 해본 적이 있다면 얼마나 지치는지 알 겁니다. 들리지도 않는 조언을 계속하고 헛된 지지와 응원을 건네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움직일 생각이 없는 사람을 끌어내려 애쓰는 일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점은 그가 당신을 죄책감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문제인 것처럼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서 그가 성숙하길 바래서 영원한 거의 속에서 사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아는 그 남자는 갇혀 있습니다. 자유라는 환상에 갇혀 있지만 실제로는 두려움과 미성숙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깨어나지 못하면 진짜로 살아본 적도 없이 늙어갈 것입니다. 이 영상은 공격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있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 패턴을 알아봤기 때문일 겁니다. 가까운 누군가에게서,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서 말이죠. 푸에르 에테르누스의 여정이 반드시 정체로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는 오직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에만 시작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푸에르 에테르누스는 단순한 성격 유형이 아니라 수많은 남성의 무의식 속에서 작동하는 깊은 원형이자 심리적 힘입니다. 흔히 그것은 카리스마, 즉 흥성, 자유로운 영혼으로 오해되지만 그 가벼운 겉모습 뒤에는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거의 본능에 가까운 성장 거부입니다. 칼 융은 여러 환자와 역사 속 신화에서 이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푸에르는 모든 것이 돌봐지고 보호되며 해결되는 어린 시절의 낙원, 어머니의 심리적 자궁을 떠나길 거부하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는 결코 오지 않는 영광스러운 내일의 약속이라는 그림자 속에 살며 신들의 영원한 아들, 선택받은 자, 특별한 자로 자신을 상상하지만 현실에서는 자기 삶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당신도 가까이서 봤을 겁니다. 더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찾아 직장을 옮겨 다니는 남자들, 열정적으로 시작한 프로젝트를 첫 장애물에서 포기하는 남자들, 뜨겁게 사랑에 빠졌다가 관계가 성숙을 요구하는 순간 사라지는 남자들, 영성, 자기이해, 자유를 말하면서도 제때 공과금을 내지 못하고 몇 달 이상 약속을 유지하지 못하는 남자들 말입니다. 이것은 지능이나 재능의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푸에르는 종종 뛰어나고 섬세하며 잠재력으로 가득합니다. 그는 창조성, 영감, 상상력과 생생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바로 그 때문에 그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살며 현실의 무게를 피합니다. 그는 날개를 만들지 않고 날고 싶어 하고 헌신 없이 사랑을 원하고
노력 없이 성공을 원하고 성숙의 대가를 치르지 않은 채 어른의 보상을 원합니다. 세상이 그것을 주지 않으면 그는 반항하고 시스템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인생을 탓하지만 결코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융은 푸에르 에테르누스가 시간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는 늘 지금이 아닌 곳에 있고 먼저 무언가가 일어나길 기다립니다. 올바른 아이디어, 올바른 여자, 올바른 단계가 오기를요. 그는 언젠가에 살지 오늘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지 못하고 그저 꿈에 먹여 살아남을 뿐이며 그 꿈은 결국 짐이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푸에르는 무시할 수 없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면의 젊음, 창조적 상상력, 삶을 재발명하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문제는 남자 안에 소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년이 삶의 주도권을 잡아버리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것을 다음에 이해해야 합니다. 푸에르의 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그림자가 통제권을 잡을 때 말이죠. 이제 맨차일드의 어두운 면이 어떻게 조용히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지 이야기해봅시다. 이 내용이 공감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푸에르 에테르누스의 원형에 지배되는 남자에게는 묘한 자력이 있습니다. 그는 가볍고 즉흥적이며 시인처럼 말하고 예언자처럼 꿈꾸고 시간 밖에서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규칙을 따르지 않고 라벨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어떤 것에도 매달리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매혹적입니다. 의무, 약속, 텅 빈 루틴에 질식하는 세상에서 누가 자유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 자유는 환상입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현실을 숨기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낸 가면입니다. 푸에르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는 도망자입니다. 그는 고통, 실패, 거절, 좌절, 시간의 흐름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자기 삶에 책임지는 무게를 회피합니다. 그리고 그가 피하는 모든 선택, 미루는 모든 결정, 떠넘기는 모든 책임은 자율로 위장된 감옥을 더 두껍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도 봤을 겁니다. 그는 난 더 큰 일을 하려고 태어났어 라며 평범한 직장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지만 진실은 루틴과 위계, 헌신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는 관계를 감옥이라며 누구에게도 묶이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을 내어주는 것, 진짜로 들켜 보이는 것, 책임을 요구받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는 규칙을 싫어한다고 말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한계를 다루는 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가 타인에게 파는 이 자유는 사실 삶의 냉혹함을 마주하기 거부하는 유치한 태도입니다. 그는 영원히 빛나고 흠없이 남고 싶기에 바람에 떠도는 풍선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며 머무르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현실 세계는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칼 융은 푸에르 에테르누스가 마치 하늘과 땅 사이에 떠 있는 듯한 정지 상태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는 내려오려 하지 않고 뿌리 내리려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것과 씨름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뿌리 없이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꽃피지 않으며 고통 없이는 변형도 없습니다. 진짜 자유는 한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무엇에 헌신할 가치가 있는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푸에르는 선택하지 않고 도망칩니다. 그 도피 속에서 그는 자신의 삶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려는 사람들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이제 우리가 탐구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약속이 파괴로 바뀌는 순간 푸에르 에테르누스의 어두운 면을요. 이 원형이 품은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그것이 어떻게 주변의 모든 것을 부식시키는지 이해해 봅시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매혹적으로 보입니다. 푸에르 에테르누스는 사람을 끌어당기고 영감을 주며 감싸는 에너지로 빛납니다. 그는 열정적이고 들뜨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빛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가벼움이었던 것은 부재로 변하고 섬세함이었던 것은 불안정으로 바뀌며 자유로 보였던 것은 도피였음이 드러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푸에르의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맨차일드의 그림자는 교묘합니다. 일상의 작은 자기 파괴로 나타나죠. 약속을 잊고 마감일을 놓치고
재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약속을 깨지만 그 모든 것은 시적인 서사로 포장됩니다.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억지로 하고 싶지 않아. 시간이 필요해. 그러나 진실은 더 냉혹합니다. 그는 두렵습니다. 어른이 되는 것이, 실수하는 것이, 평가받는 것이, 평범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성숙이 요구되는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이 자기 파괴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대로 번집니다. 연인은 본질적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부재한 남자를 사랑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라지고 미래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만들기 위한 거덤은 밟지 않습니다. 가족은 재능과 지능과 기회를 허비하는 모습을 보며 좌절하고 친구들은 거의 될 뻔했지만 끝내 되지 않는 순환 속에서 사는 사람을 계속 떠받치느라 지쳐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뒤에는 숨막히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끝없는 감정적 사춘기에 갇힌 듯 보입니다. 모든 원형이 그렇듯 푸에르의 그림자는 무의식을 먹고 자랍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 아니라 더 나쁘게는 타인이 문제라고 믿습니다. 그는 세상이 지루하고 경직되어 있고 통제적이라고 비난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을 자유에 대한 배신자로 여기며 그러면서 더 깊이 고립됩니다. 자신이 본질에 충실한 것이라 믿지만 사실은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가면서 말입니다. 융은 우리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다고 말했다. 푸에르의 그림자는 부정되어서는 안 되고 직면되어야 한다. 문제는 그가 내면에 아이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아이가 폭군이 되어 온전하고 실제적인 삶을 살 기회를 훼손할 때이며 이 훼손에는 깊은 뿌리가 있다. 왜냐하면 푸에르는 좀처럼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뒤에는 거의 언제나 그의 행동을 먹여 살리고 그의 감옥을 지속시키는 침묵한 존재가 있다. 다음에서는 이 숨은 역동의 역할을 드러낼 것이다. 영원한 어머니에 대한 정신적 의존이 어떻게 푸에르를 유아화된 상태에 붙들어 두는지, 그리고 이 유대를 끊는 것이 왜 유일한 출구인지 말이다. 어떤 푸에르 에테르누스도 무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거의 모든 남자 뒤에는 때로는 사랑스럽고 때로는 숨막히게 그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지만 동시에 세상과 맞서지 못하게 하는 침묵한 인물이 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이 인물은 원형적 어머니라고 불리며 그 존재가 과도해지면 그녀는 모든 것을 삼키는 위대한 어머니로 변한다. 생명을 주는 대신 삶을 가두는 존재로 이 어머니는 문자 그대로일 수도 있다. 아들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모든 것을 대신해주며 실수하게 두지 않고 넘어질 때마다 받쳐주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자율성을 발달시키지 못하게 만든 실제 어머니 말이다. 혹은 상징적일 수도 있다. 돌봄 역할을 떠맡는 연인, 할머니, 혹은 보호하고 먹여주고 감싸 안으며 무의식적으로는 그 대가로 영원한 충성을 요구하는 여성적 인물 말이다. 그러면 푸에르는 여성의 세계에서 동반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대체물을 찾는 남자가 된다. 요구하지 않고 이해해주는 사람, 맞서 세우지 않고 받아들여주는 사람, 한계 없이 지지해주는 사람. 이 공생적 관계는 편안하지만 깊이 파괴적이다. 세상과의 대면을 막기 때문이다. 돌봄을 받는 한 그는 행동할 필요가 없다. 결정할 필요가 없다. 성장할 필요가 없다. 그는 영원한 정서적 어린아이의 상태로 남아 자신이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것들을 주변의 여자들이 해결해 주길 기다린다. 그리고 상징적 어머니 또한 종종 이 게임에 갇힌다. 자신이 돕고 사랑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양쪽의 활력을 고갈시키는 정신적 의존의 순환을 먹이고 있는 것이다. 융은 단호했다. 가장 큰 비극은 어머니가 아이가 심리적으로 태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을 때다. 이는 몸은 늙어가도 정신은 미성숙한 채로 남아 뿌리를 찾기보다 위안을 기다리는 상태를 뜻한다. 이 역동은 푸에르가 관계를 맺을 때 더 심각해진다. 그는 빠르게 사랑에 빠지고 상대를 이상화하며 자신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내적 공허를 전부 메워달라는 듯 비현실적인 기대를 그녀에게 부여한다. 그러나 관계가 깊이 헌신, 책임을 요구하는 순간 그는 도망친다. 거리를 두고
방해하고 혹은 더 나쁘게는 상대를 비난한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파트너를 원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연인으로 위장한 어머니를 원했다. 이 역동을 끊는 데는 고통이 필요하다. 분리가 필요하다. 정신적 탯줄을 끊어야 한다. 그러나 바로 그 파열이 진정한 개별화의 과정을 시작한다. 성장하는 것은 아프지만 성장하지 않는 것은 더 아프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바로 그것, 성숙으로 가는 길과 심리적 유년기를 떠날 때 치러야 하는 불가피한 대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이제 변형의 과정을 보자. 푸에르가 마침내 도망을 멈추고 자기 내면의 구조를 세우기 시작하는 방법을, 만약 지금 듣는 내용이 당신에게 울림이 있다면 내 전자책 그림자 너머에서 큰 가치를 얻을 것이다. 융의 핵심 사상을 풀어 설명하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도구를 제공한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다. 삶에는 가면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순간이 온다. 이루지 못한 꿈들은 무겁게 짓누르고 실패한 관계는 상처를 남기며 한때 열린 가능성으로 가득했던 삶은 점점 좁아진다. 그리고 여전히 푸에르 에테르누스의 지배 아래 사는 남자는 거울을 보며 묻게 된다. 나는 언제까지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살 것인가? 이것이 붕괴점이다. 미성숙한 채로 남아있는 고통이 성장에 대한 두려움보다 커지는 순간이다. 그러나 성숙이 매끄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이다. 융은 이 길을 묘사하는데 말을 아끼지 않았다. 인간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인 개별화는 하나의 심리적 탄생이며 어떤 탄생이든 고통과 피와 상징적 죽음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는 말했다. 첫 걸음은 환상의 붕괴와 마주하는 것이다. 삶이 당신이 준비되기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 완벽한 순간은 없다는 것, 누구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현실 세계가 적대적인 곳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무대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성장한다는 것이 본질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축하는 일임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애도해야 한다. 이상화된 소년을 애도하고 상상 속 삶을 애도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을 애도하며 무엇보다 상징적 어머니를 애도해야 한다. 내면의 소년을 죽인다는 것은 창의성, 가벼움, 꿈꾸는 영혼을 질식시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 소년을 삶에서 도망치기 위한 핑계로 쓰지 않는다는 뜻이다. 소년이 계속 존재하도록 허락하되 이제는 남자의 지도 아래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숙에는 건설이 필요하다. 구조와 일관성이 필요하다. 도망치는 것이 더 쉬울 때에도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헌신하는 것, 영감이 오지 않아도 집중해 일하는 것, 이상화가 이미 무너졌어도 관계 안에 하들이 머무는 것, 그것은 새로움의 황홀을 연속성의 변형적 힘과 맞바꾸는 일이다. 그리고 여기에 비밀이 있다. 푸에르가 성인 남자 안에 통합될 때 그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변형된다. 창의성, 비전, 직관의 원천이 되지만 이제는 세상 속에서 행동할 수 있는 성숙하고 단단한 정신에 의해 길들여져 흘러간다. 이것이 진정한 재탄생이다. 영원한 소년이 현실에서 도망치기를 멈추고 현실과 함께 건설하기 시작할 때, 그러나 이 과정은 쉽지 않으며 저절로 일어나지도 않는다. 이 여정의 이 지점에서 많은 남자들이 길을 잃고 지치며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심리적 유년기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도 알지만 자기 삶의 고삐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영상은 계속된다. 다음 구간에서는 바로 이 전환점에 있는 사람들, 변하고 싶지만 아직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직접 말할 것이다. 진실의 시간이 왔고 성장할 결정은 마침내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지금까지 말해진 것의 긴급함을 알아본 것이다. 아마 당신은 가까운 누군가에게서 이 패턴을 보았을지도 모른다. 혹은 매 문장마다 자신을 보았을지도 모른다. 그 어떤 것도 부끄러울 필요는 없다. 전혀 없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성숙을 요구하는 세계에서 아이로 남고 싶어하는 유혹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어떤 책임에서 도망친 적이 있고 지름길을 꿈꾼 적이 있으며 삶이 우리에게 맞설 준비가 되기 전에 위안을 주길 바란 적이 있다. 그러나 진실은 단순하고 잔혹하다. 삶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삶은 요구하고
필요로 하고 시험한다. 그리고 늦든 빠르든 당신은 약속의 세계에 갇힌 채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마침내 성취의 세계로 다리를 건널 것인지 선택 앞에 서게 된다. 이 건너면 당신이 그럴 기분이 될 때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때 가능한 것도 아니다. 오직 당신이 용기를 내어 이제 그만 도망치기로 결단할 때 가능하다. 칼 융은 자기 내면의 악마들과 대면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모든 모퉁이에서 그 악마들을 만나도록 운명 지어진다고 말했다. 푸에르 에테르누스는 그런 악마들 중 하나다. 자유, 진정성, 오해받는 천재라는 이름 아래 숨어 있지만 실제로는 뿌리를 부식시키고 어떤 견고한 건설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당신은 그를 마주하고 인정하고 통합해야 하며 무엇보다 그보다 더 큰 존재가 되기로 선택해야 한다. 성숙이란 누군가가 와서 당신을 구해주길 기다리기를 멈추고 스스로를 구하기 시작할 때 태어난다. 책임이 감옥이 아니라 힘으로 가는 길임을 이해할 때 진짜 자유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내적 구조를 갖추는 것임을 깨달을 때 태어난다. 이제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 영상에서 어떤 부분이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는가? 댓글로 솔직히 말해달라. 때로 글쓰기는 느낀 것을 형태로 빚어내는 첫걸음이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을 성찰하게 했다면 이 말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달라. 같은 순환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다음 영상은 이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이 퍼즐의 또 다른 필수 조각을 보여줄 것이다. 계속 보라. 아마 아플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 진짜 자유다.